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동학 농민운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죠, 복습. 자, 전봉준이 체포되는 모습이고요. 선생님 재미를 위해서 요 사람 확대해보면 어디선가 본 연예인 같다라고 했었죠? 네. 여러분 뭐 판단 스스로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 촬영하니까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고요. 누군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동학농민운동 끝나고 전봉준이 체포될 때의 모습을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건 장태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농민군은 일본군 관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뭔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태라고 하는 겁니다. 기관총이라고 하는 강력한 화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장태, 일명 방탄복 같은 개념인데요. 방탄복처럼 입는 건 아니고 이걸 굴려주고 총알이 나갔을 때 그걸 막으려고 하는 하나의 방어 도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화력의 차이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이제 썰이 있었대요. 전북 고창 선운사라고 하는 절에 이 절벽에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요 배꼽에 비기라고 하는 소중한 문서가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이걸 꺼내면 조선왕조가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던 시기 전후에서 누가 이걸 건드렸다.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 있죠? 네, 이 사람은 젊었을 시절, 여러분 나이 또래 정도 됐을 때 동학농민운동에서 활동을 했고요. 자, 어린데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 세력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아기 접주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군이 관군이나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안중근 가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몸을 피신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김구가 됐든 안중근이 됐든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김구는 동학농민운동 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안중근 가문은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정부 쪽의 입장에 서서 동학농민운동 세력들을 뭔가 토벌하게 되는 그런 갈등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그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봤을 겁니다. 조정석 배우가 나왔던 그 드라마였는데요. 그래서 관군, 일본군, 특히 이제 일본군 쪽은 이제 기관총을 쏘고 있죠. 그래서 화력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이미.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넓게는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고부농민봉기, 1차 농민봉기, 그 다음에 2차 농민봉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흐름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네, 지배층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거고요. 네, 국가 기강 자체가 이상해졌지요. 갑신정변 이후에 민시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마치 조선 후기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관직 자체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렵게 고부군수, 고부 지역의 뭐랄까요 행정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렵게 위치에 선 만큼 백성들한테 많이 삥을 뜯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외국 세력들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1894년의 상황이니까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플러스 부속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 경제 침탈 시작이 돼서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요.
또 1882년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지금 청나라 상인들도 조선 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조선 경제가 계속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산업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일본 상인들이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에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조선에 있는 쌀을 유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쌀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단순히 쌀이 빠진다. 그러면 그냥 뭐 돈 주고 팔았으니까 끝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선 내에서 생산된 쌀은 조선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쌀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고 쌀값 자체가 폭등하게 되면서 조선의 경제가 무너질 위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부랴부랴 쌀을 유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인 반공령을 때리긴 하지만 이 자체도 일본하고 갈등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반공령을 선포한다. 쌀 그만 가져가 라고 할지라도 계속 일본으로 쌀이 유출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농민은 지배층이 농민들을 괴롭히든 외세, 청나라, 일본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물건을 조선에서 팔면서 조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농민들도 힘든 모습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동학 농민운동 알아볼 거잖아요.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인간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식 기독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외세를 배격하고 있는 게 기독교하고 좀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배 계층,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종교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의 아홉, 농민들의 열의 아홉은 동학 믿고 있었다라고 보편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특히 이제 2대 교주에 해당되는 최시영이 열심히 동학을 전국에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동학을 믿게 되고 동학교 자체가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최시영이 포접제를 정비했다라고 하는데, 자, 동학의 그 뭐랄까요, 조직, 하부 조직들 뭐 그런 걸 포접제라고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뭐 청년부, 장년부, 뭐 유년부 이렇게 뭐 부서별로 뭔가 모임 자체가 조직되어 있죠. 자, 그런 것을 동학에서 포접제라고 합니다. 포접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자,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성경에 해당되는 경전을 간행해서 이 책을 읽으면 너가 동학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야. 이 책 보고 동학 믿어봐.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믿게 됩니다. 일대 교주 최재우가 혹세 무민죄로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제 사상 그러니까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질서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인간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가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의 입장에서 이 동학을 그대로 둘 수 없죠. 그래서 일대 교주 최재우를 이제 사형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동학의 세력이 꺼지고 있었는데 2대 교주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의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이들의 성격 자체도 변화하게 되는데 원래는 종교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성향을 당연히 갖고 있었죠. 근데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는 게 본 삼례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집회에서 우리 교조가 억울하게 죽었다. 너희들이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교조를 탄압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구조,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기하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동학이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더 폭넓게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자각하게 된 농민들이 뭔가 중앙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게 될 거고, 그래서 중앙 정부
혹은 지방 관군, 뭐 지방 행정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뭐 갈등이 폭발해서 빵 하고 터지게 되는데 그게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교조 신원 운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척외양창이 의를 들어서 뭐 외와 서양 세력들을 배척하겠다. 원래 종교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사회 정치적인 입장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고부농민봉기 보면요. 자, 1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고부농민봉기는 왜 일어났는가? 네,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개인, 사람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람이 자꾸 백성들을 괴롭혀요. 자, 오늘날 고부 지역은요, 정읍에 해당됩니다. 정읍, 전라 북도입니다. 전라도 지역 자체가 농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평야지대죠, 평야지대. 그래서 농민들 다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나름 세금을 거둡니다. 고부 지역에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자, 자료를 검색해서 보면 요 당시에 저수지를 만들려고 했던 하나의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과정을 본다면 자, 농민들이 화가 났죠. 특히 이제 전봉준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게 마치 국그릇, 밥그릇을 엎어놓아서 동그랗게 요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적어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농민군은 고부 관할을 점령한 다음에 고부 관할에 있었던 쌀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억울하게 고부 관할에 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뭔가 의적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자기들이 불만의 핵심이라고 느낀 조병갑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요. 새로운 고부 군수를 임명함과 동시에 자진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봉기로 이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는 듯 해 보였는데 자, 정부가 사태가 뭔가 심각하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사하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중앙에서. 자, 그래서 안핵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안핵사가 내가 와서 이 고부 지역을 보니까 아니 조병갑이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동학과 관련된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체포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죠. 요게 이제 불만이 돼서 다시 농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차 봉기로 이어지게 될 건데 자, 우리 고부 농민 봉기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자,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동그랗게 적어놓은 형태를 볼 수 있고요. 네, 요걸 사발통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고부 농민 봉기는 왜 일어났다고요? 고부 군수 조병갑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사발통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탐관오리를 응징하다. 탐관오리 자체를 조병갑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1차 농민봉기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차 농민봉기는 앞서 고부 농민봉기의 말단의 상황, 끝의 상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났죠? 자진 해산에서 끝났었는데 네,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다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 형태가 없었다면 1차 농민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전개. 자, 전봉준, 손아중 등이 농민군을 조직해서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백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는데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하얀 언덕이 만들어졌다, 하얀 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농민들이 당시에 흰색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떼거지로 모이게 되니까 백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족 기록화에 따르면 백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장을 전봉준으로 총사령관 오른팔 왼팔을 김계남 손아중으로 임명하면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조직적이다, 조금 더 체계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4대 강령 경문들을 발표하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다른 외부 세력에게 알리게 됩니다. 뭐 정부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4대 강령은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들은 군대를 몰고 서울로 쳐들어가려고 하겠죠. 그게 우금치 전투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핵심을 보면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폭, 폭력적인 걸 제거하고 구민, 백성을 구한다. 보국,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안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요 4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성격 자체 우리가 앞서 봤던 교조 신원 운동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원래 종교적인 단체가 사회 정치적인 단체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자, 이들은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기존에는 양반 지배층이 하는 대로 따라갔죠.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야. 순응했단 말이야. 이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변혁적인 성격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군대가 모였으니까 집결을 했으니까 네, 정부군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점차 전라도 지역에서 세력이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전라도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요. 전주와 나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주와 나주 앞 글자를 하나씩 따온 건데 지금 전주성 자체가 농민군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건 과장해서 표현하면 전라도의 반 정도가 날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라도 자체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면 전라도 지역을 농민군에게 절대 뺏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요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정부가 농민 세력과 같이 뭔가 합의를 하든 조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해서 농민군 세력을 진압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관군만으로는 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배웠죠? 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일본군도 들어옵니다. 왜요? 텐진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갑신정변의 결과 양국이 동시에 조선에서 빠지고 동시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과 일본이요. 자, 또한 일본 입장에서 자국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청나라 군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같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때서야 농민과 정부가 합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전주에서 화야는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전주화약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외국군 들어오면 안 돼. 외국군 다시 집에 가게 하려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안 돌아가죠. 그래서 청일전쟁 일어나게 될 거고요. 자, 농민과 정부 입장에서 화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농민 쪽에서는 집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라도 지역을 스스로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의 통치기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농민들은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문서화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정부에게 알리게 되는데 그걸 폐정개혁안이라고 합니다. 폐정개혁안. 동학농민운동하면 결국 폐정개혁안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정부 입장에서도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개혁을 실시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정청은 한 게 없고요. 이후에 가보개혁대, 군국기무처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개혁들의 내용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네, 청일 군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폐정개혁안의 내용들을 본다면 대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 체크해 보면서 내용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중히 징벌한다. 네, 나라 안에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나라 안에 부패한 세력들 척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농민들의 입장. 자,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천인 차별 없앤다. 백정이 쓰는 평량간을 없앤다. 그 다음에 토지를 균등히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들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강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일반화를 시킨다면 1차 농민봉기는 주로 나라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라 안에는 봉건적인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 봉건적인 세력들은 잘못된 것, 낡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봉건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봉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차 봉기의 배경은요. 나라 밖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라 밖에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세력 때문인데 일본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외세를 내쫓아야 하므로 농민 세력들이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밝히고 있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넓게 보면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라 밖에서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라 안에 혼란을 준 상황을 정리하려고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농민봉기 자체는 왜 일본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나게 되고요. 자, 요번에 외적을 상대로 싸워야 하므로 자, 동학 내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총 집결하게 됩니다. 자, 남과 북 일명 위치를 가지고 쪼갠 것인데 자, 북쪽은 충청도에 해당되고요. 남쪽은 전라도에 해당됩니다. 이 세력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일본 세력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한성으로 서울로 북상하기 위해서 공주의 우금치를 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넘지 못하고 패배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지금 선생님이 화면으로 가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군도 같이 개입을 해서 농민 세력들을 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군이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들의 세력이 완벽하게 꺾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전봉준이 체포되는 모습이 자, 요 상황에서 보여진다라고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좋았던 점, 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농민들의 요구가 이후 정부 개혁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보개혁에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것 같은 거. 신분제 폐지. 자, 자녀 세력 자체가 의병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동학당이니 영학당이니 이런 데서 활동하고요. 나아가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의 흐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칼이 됐든 죽창이 됐든 농기구 들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의병 자체도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농민이 일본 관군하고 맞서 싸웠죠. 의병 일본 세력과 맞서 싸우는 거죠. 느낌이 전혀 상이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자, 아쉬운 점.
자, 근대 사회 건설을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농민 계층이 지배층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아래로부터 개혁이기 때문에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배층이 뭔가 근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고 똑똑하니까 근대 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하겠죠. 대표적으로 갑신정변이 그러한 편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위로부터 했고요.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 개혁이기 때문에 이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전봉준이 체포당한 다음 재판한 내용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각각 동학농민운동 3개로 나눠서 본다고 했잖아요. 이 3개의 배경, 원인들을 전봉준 자체가 전봉준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이 심하여 봉기가 일어났다. 이거는 고부농민 봉기가 일어난 이유를 전봉준이 설명해주고 있고요. 자,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 1차 농민 봉기의 배경이고요. 일본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또 들고 일어났다. 이게 2차 농민 봉기의 배경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또한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인데 여러분 그냥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활용해서 여러분 학습지 한번 적어보고요. 자, 지금 선생님 화면 때문에 여기 잘렸는데 여기 폐정개혁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폐정개혁안. 여입니다, 여의. 폐정개혁안 제시. 자, 그 다음에 2차 농민봉기 이렇게 빈칸 적고요.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적었죠? 1차 농민봉기는 반봉건의 성격이 있다. 일반화 시키는 거야, 얘들아. 2차 농민봉기는 반외세의 성격이 있다. 일반화 시켜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넓게 보면 1차 봉기 내에도 안에도 반외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일본 세력들을 몰아낸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자, 학습지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일시정지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고요. 어렵지 않아서 바로 풀게요. 네, 고부봉기, 우금지전투, 전주화약 나오니까 네, 바로 정답 나오죠. 네, 동학농민운동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2차 농민 봉기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안에 있는 동학 농민 세력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남접과 북접이 힘을 합쳤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동학 농민 운동은 네, 지도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전개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1894년에 세 개의 사건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네, 청일 양국 군대가 들어와서 청일전쟁 빵 하고 터지고요. 네, 요 상황과 맞물려서 갑오개혁이 1차, 2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후에 갑오개혁까지 확인을 했었죠. 자, 동학농민운동의 특징 한번 정리해보면 3개로 나눴죠? 네, 이렇게 고부농민봉기, 1차 농민봉기, 2차 농민봉기로 3개로 나눴고요. 각각의 특징들, 이런 게 있겠죠. 네,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나요? 자, 앞뒤 자르고 다 기억하라, 하나만 기억해라 라고 하면 동학농민운동은 문서, 폐정개혁안으로 여러분이 연결해 보시고 자,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은요. 흥선대원군부터 우리 쭉 배워왔죠. 1894년의 상황까지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동학농민운동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여러분 조회수 보니까 조금씩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많이 시청하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역사 공부하는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단순합니다. 교과서 읽고 학습지 읽고 문제집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 3바퀴 정도는 돌릴 수 있겠죠? 이미 시험 문제 내긴 했는데 여러분 충분히 잘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